갈림길에 서 있던 남자의 운명. 연산군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낸 뒤 대궐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사약을 받아 죽은 어머니 윤씨 생각이 더욱 간절했었기에 연산군은 술과 여자로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던 것이지요. 한껏 멋을 부린 기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풍악 소리에 맞춰 여흥을 돋우며 연산군의 술잔에 술을 따랐답니다. 상에는 과일을 비롯한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는 제사 때 쓰였던 돼지머리도 올려져 있었지요. 술판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연산군은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며 마냥 즐거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산군 옆에서 술을 따르던 나이 어린 기생이 난데없는 웃음보를 터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연산군이 정색을 하며 소리치자 기생은 금방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갑작스레 무엇을 보고 웃는고? 연산군이 기생을 보고 말하였어요. 황공하옵니다, 전하. 기생은 겁에 질려 몸을 덜덜 떨고 있었지요. 무엇 때문에 웃느냐고 내 묻지 않았느냐? 연산군은 기생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만 있자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어릴 적 소녀가 살던 상주에 장순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사온데 그 인물이 꼭 돼지 머리를 닮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돼지 머리라고 놀렸었지요. 지금 상 위에 있는 돼지 머리를 보니 그때 일이 생각나 웃음을 참지 못하였나이다. 부디 용서하옵소서. 기생은 벌벌 떨며 겨우 아뢰었어요. 무엇이라? 네가 이 자리에서 감히 딴 사내를 생각했다는 게냐? 이는 분명 네가 그놈을 사모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렇다면 내 그놈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연산군은 당장 장순손을 잡아 한양으로 끌고 오라 명하였어요. 특별한 죄명도 없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격으로 하루아침에 당한 일이라 장순손은 당황하고 억울하였으나 임금의 어명이라 하니 어찌할 수가 없었답니다. 장순손은 울고 불며 매달리는 가족들과 어이없어 하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전신이 오랏줄에 묶인 채 포졸들에 둘러싸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어요. 장순손은 한양에 당도하면 곧 죽을 목숨인 것을 짐작하고 아들에게 호사를 신신당부하고 집을 나섰답니다. 비록 지방의 한직에 나와 있을지언정 연산군의 포항무도함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덧 장순손과 포졸들이 상주 땅을 벗어나 한양으로 가는 분기점에 이르렀는데 가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순손이기에 그 갈림길에 서자 잠시 옛 생각이 아련히 떠올랐지요. 옛날 과거를 보러 갈 때였어요. 그때 그는 이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다가 크고 편한 길을 제쳐두고 험하지만 지름길을 택했고 결국 그해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는 영예를 안았답니다. 그 후 그는 늘 이 두 갈래 길에 설 때면 편한 큰 길보다 험한 지름길이 자기에게 행운을 안겨준다고 믿어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자신의 명을 단축하는 길이라는 것을 장순손은 잘 알고 있었지요. 포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는 사이 장순손에게 들고양이 한 마리가 지름길 쪽으로 잽싸게 달려가는 게 보였답니다.
그 순간 장순소는 불현듯 그 길이 자신의 운명의 길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보시오, 저쪽 길이 지름길이니 그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소? 장순손의 말에 포졸들은 연산군의 명령이 하도 성화 같으니 한시 바삐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하여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험하기는 하지만 지름길로 접어들었어요. 한편 한양에서는 연산군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답니다. 그는 장순손을 한양까지 끌고 올 필요 없이 올라오는 길에 목을 베어 그 머리만 가져오라고 명하였어요. 연산군의 어명을 받은 신하는 급히 상주로 말을 달렸지요. 그러나 장순손과 그를 압송하는 포졸들이 지름길을 택하였으니 대로를 따라 말을 달리는 그 신하와 맞닥뜨릴 일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장순손과 압송하는 포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양을 향해 길을 재촉하고 있을 무렵 한양에서는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종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였어요. 당연히 장순손에게 내려졌던 어명도 연산군의 폐위와 함께 거둬졌지요. 나이 어린 기생의 철없는 웃음으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장순손은 종종 반정으로 인해 극적으로 기사회생하였답니다. 도깨비의 선물을 도둑맞은 아이. 어떤 가난한 아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참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우물을 찾아갔지요. 나무꾼 소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물맛이 어떻게나 시원하고 단지 꼭 꿀물 같았답니다. 가슴이 후련하고 새 기운이 치솟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물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물 위로 쑥 솟아올랐지요. 그리고 뒷다리를 쩍 벌려 물 위에 뜨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얘야, 이 높은 산꼭대기 위로 가봐라. 나무꾼은 개구리가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서 처음엔 매우 놀랐답니다. 아니,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라고? 그래, 그곳에 무엇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바보 도깨비가 있거든. 그 바보 도깨비에게 너의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그 도깨비가 네 소원을 무엇이든 들어준단 말이야. 정말? 그래, 가보라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면 넌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야. 참으로 이상한 도깨비와 개구리가 있구나 싶었답니다. 아무튼 나무꾼 아이는 개구리가 시키는 대로 그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나무꾼 아이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정말 그곳에는 도깨비가 서 있었답니다. 머리에 쫑긋 뿔이 나고 두 눈이 무섭게 생긴 도깨비였어요. 도깨비를 보자 나무꾼 아이는 겁이 나기는 했지만 개구리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용기를 내었지요. 도깨비야, 도깨비야,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네 소원이 뭔데? 그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나무꾼 아이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답니다. 이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좋은 수를 좀 가르쳐줘. 부자가 되는 수? 그거야 쉽지. 내가 당나귀 한 마리를 줄 테니 몰고 가렴. 당나귀를 몰고 가면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럼 이 당나귀가 부자 되는 미천이 된단 말이야. 이리하여 나무꾼 아이는 바보 도깨비에게서 당나귀 한 마리를 얻었답니다. 나무꾼 아이는 몹시 기뻤어요.
당장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없던 당나귀가 생긴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하였지요. 나무꾼 아이가 당나귀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해가 졌답니다. 높은 산꼭대기까지 오르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는 어떤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맨몸으로 길을 걷는 것도 아니어서 주막에서 자고 갈 작정이었어요. 주인장, 이 당나귀를 잘 맡아주세요. 이 당나귀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기한 당나귀니까요. 그래라, 염려 말고 자거라. 그러나 나무꾼 아이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이제 고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어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나무꾼 아이는 주인을 보고 간밤에 맡겨둔 당나귀를 달라고 하였지요. 얘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이 당나귀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침에 보니 없지 않느냐? 정말 미안하게 됐는걸.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간밤에 나무꾼 아이한테서 부자가 되는 당나귀란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 몰래 다른 곳에다 숨겨둔 것이었지요. 그러니 제가 뭐라 했어요. 단단히 맡아달라 부탁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얘야, 낸들 그 이상 어떻게 하니? 마구간에서 고삐를 붙들고 함께 잘 수도 없고 말이다. 하는 수가 없었지요. 나무꾼 아이는 쥐었던 보물을 놓쳐버려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었으나 할 수 없었답니다. 주인을 원망해 보았자 이젠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나무꾼 아이는 다시 그 바보 도깨비를 찾아갔어요. 당나귀를 잃어버린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도깨비에게 다른 보물이 없느냐고 물어볼 작정이었지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도깨비가 서 있었어요. 도깨비야, 안녕? 왜 또 왔니? 이건 염치가 없지만 너에게 또 부탁이 있어. 아니, 어제 준 당나귀는 어떻게 하고 너 혼자만 왔니? 나무꾼 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어젯밤에 주막에서 자다가 당나귀를 잃어버린 사실을 도깨비에게 말해주었어요. 그거 참 안 되었구나. 그러면 오늘은 책보 하나를 줄게. 이걸 가져가거라. 아니, 책보는 무엇에 쓰니? 아, 이 책보는 굉장한 책보야. 이 책보를 펼쳐놓고 무엇이든 나오라면 나오란 대로 다 나오는 책보거든. 야, 신난다. 도깨비야, 돈이나 금과 은도 나오니? 그럼 부르는 대로 나온다니까. 그러니 이 책보만 가지고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된단 말이야. 나무꾼 아이는 도깨비한테 그 신기한 책보를 받았답니다. 말만 들어도 뛸 듯이 기뻤지요. 얼마 안 가서 큰 부자가 될 것을 생각하니 아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나무꾼 아이는 해가 져서 어제의 그 주막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주인장, 오늘 밤엔 이 책보를 단단히 맡아주세요. 당나귀처럼 또 잃어버려서는 안 되니까요. 부디 잘 맡아주세요. 여부가 있겠나? 이까지 책보가 뭐라고 누가 가져가겠어? 나무꾼 아이는 굉장한 책보란 것을 설명하려다가 참았답니다. 그 책보가 굉장한 책보라면 또 없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주인에게 물어보니 또 그 책보가 없어졌다고 하였어요. 주인이 또 책보를 다른 곳에다 숨긴 것이지요. 신기한 당나귀를 가졌던 아이라 책보도 틀림없이 부자가 되는 귀한 보물이라고 여긴 것이었어요. 나무꾼 아이는 기가 막혔답니다.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싶었지만 다시 도깨비를 찾아가기로 하였어요. 나무꾼 아이가 다시 그 산꼭대기로 찾아가자 도깨비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얘야, 또 무슨 일로 찾아왔니? 나무꾼 아이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답니다. 2번씩이나 귀중한 보물을 잃고 보니 감히 입을 열어 부탁을 할 수가 없었지요. 또 그 책보를 잃어버린 게로군. 그렇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단 말이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번에는 이 방망이를 줄게. 이걸 가져가거라. 때려라 방망이 하면 무엇이든 쏟아져 나오는 것이야. 하지만 너무나 미안해서. 괜찮아. 하지만 이 방망이를 주막 주인에게 맡길 때 때려라 방망이 하면 무엇이든 쏟아진다고 설명을 해주고 단단히 보관을 해달라고 전하거라. 아니, 그러면 또 없어진단 말이야. 아니야.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두고 보면 알 거야. 내 시키는 대로만 하란 말이야. 나무꾼 아이는 다시 주막으로 갔답니다. 어쩐지 주막 주인이 나쁜 도둑으로 보여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가 져서 자고 가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주인장, 또 왔어요. 자, 오늘 밤엔 이 방망이를 잘 맡아주세요. 방망이는 잃어버리지 않게 꼭 좀 잘 맡아주세요. 헌데 이 방망이는 무슨 방망이길래 또 맡아달라는 것이냐? 이 방망이는요, 때려라 방망이 하면 무엇이든 쏟아져 나오는 아주 귀한 방망이에요. 허허, 참, 별 방망이도 다 있군. 그래, 염려 말라고. 내 이번에는 아주 단단히 주의해서 맡아주마. 나무꾼 아이는 이 방망이마저 잃어버리면 다시는 도깨비에게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바깥이 부산스럽더니 곧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꾼 아이가 나가보니 방망이가 주인을 마구 때려서 주인이 그만 죽었다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이상한 방망이였어요. 이때에야 나무꾼 아이는 도깨비가 그 방망이를 줄 때의 한 말이 생각났답니다. 결국 못된 주인에게 도깨비가 벌을 내린 것이었어요. 나무꾼 아이는 주막집 가족들을 불러서 당나귀와 책보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훔쳤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타일렀지요. 자, 이제 그 당나귀와 책보를 제게 돌려주세요. 그대로 숨겼다가는 또 이 집에 어떤 벌이 내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러자 주막집 가족들은 벌벌 떨며 숨겨둔 당나귀와 책보를 가져다가 나무꾼 아이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제발 이런 벌이 다시 안 내리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지요. 이리하여 주막을 나선 나무꾼 아이는 당나귀와 책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그 뒤 아주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친구 아들을 돌본 개성상인. 조선시대 순조 때 경기도 개성 땅에 박씨 성을 가진 상인과 이씨 성을 가진 상인이 살았답니다. 두 상인은 담장을 사이에 둔 이웃 사촌이자 절친한 친구 사이였지요. 박씨와 이씨는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는데 두 사람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집안은 3대에 걸쳐 각별한 우정을 갖고 왔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같은 나이에 장가를 들었는데 아쉽게도 둘 다 아들이 없었지요. 박 씨는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아들이 일찍 죽었고 이 씨는 딸조차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박 씨의 부인과 이 씨의 부인이 같은 날에 나란히 아들을 낳은 것이었지요. 박 씨와 이 씨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였어요.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복덩어리를 주셨어. 그렇고 말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얻다니 난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꼬집어 줄까? 하하, 꿈이 아니니 안심하게. 박 씨가 말하였어요. 자네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건가? 우리가 아들을 같은 날 얻었으니 그 이름도 형제처럼 비슷하게 짓는 게 어떤가? 좋은 생각이야. 자네 아들이 아침에 태어났으니 선동이라고 하고 내 아들이 저녁에 태어났으니 후동이라고 하자고. 선동이와 후동이라. 그것 아주 좋구먼. 아주 마음에 드는 이름이야. 박 씨와 이 씨는 아들 이름을 잘 지었다며 마주보고 웃었답니다. 선동이와 후동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지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영특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후동이 어머니는 아들과는 달리 몸이 약하였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감기에 걸리더니 하루는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주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들였지만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지요. 결국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후동이가 겨우 8살 때의 일이랍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자더니 먼저 서둘러 저승으로 가는 법이 어디 있어. 나 혼자 어찌 살라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이 씨는 몹시 슬퍼하였어요. 장례를 마친 뒤에도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지요. 그러더니 2달 뒤 그도 큰 병에 걸려 앓아눕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박 씨를 불러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여보게, 내가 이제 죽으면 자네가 후동이를 맡아 돌봐주게. 자네도 알다시피 나한테는 형제도 친척도 없다네. 오직 믿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그러니 후동이가 어른이 되어 장가드는 그날까지 잘 보살펴주게. 걱정하지 말게. 자네 아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고 가르칠 터이니 후동이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고맙네. 자네 덕분에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 이 씨는 마음이 놓이는지 다음날 평화로운 얼굴을 한 채 숨을 거두었답니다. 후동이는 이제 부모 없는 고아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웃에 사는 박 씨 부부는 후동이를 친자식처럼 온 정성을 다해 길렀어요. 후동이 역시 박 씨 부부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섬겼답니다. 그리고 선동이를 비롯하여 두 누이도 후동이에게 잘해주어 친형제처럼 지내었지요. 이 씨는 장사를 하고 남긴 재산이 있었답니다. 박 씨는 그 유산을 정리하여 철저히 관리하였어요. 후동이가 자라 어른이 되면 장사 미천으로 넘겨주기 위해서였지요. 후동이는 씩씩하게 자라 15세가 되었답니다. 개성 상인들은 자식이 이 나이쯤 되면 장사를 가르치려고 다른 상점에 점원으로 보내었어요. 따라서 처음 2년 동안은 품삯 한 푼 못 받고 청소, 잔심부름 등 온갖 허드렛 일을 해야 했지요. 그 다음에는 창고 일이나 수금을 하다가 장부 문서 작성들을 배웠답니다. 개성 상인들은 이처럼 5년 동안 다른 상점에서 장사를 배우게 한 뒤에야
자식에게 상점을 물려주었지요. 그러나 자식이 장사를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남에게 상점을 맡겼어요. 후동이는 박 씨의 배려로 어느 상점에 들어가 점원 노릇을 하였답니다. 20세까지 개성 상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웠지요. 후동이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자 박 씨는 땅 문서와 장부 등을 내놓으며 말하였어요. 받거라, 너의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다. 너도 20살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을 하여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박 씨는 이 씨의 유산을 잘 관리하여 수만금으로 불렸답니다. 후동이의 장사 미천으로 충분하였지요. 후동이는 박 씨의 도움으로 상점을 열고 장가를 들어 살림을 차렸어요. 후동이는 박 씨 부부를 정성으로 섬겼으며 박 씨 부부가 세상을 뜬 뒤에는 선동이와 함께 3년상을 치렀답니다. 그 뒤 후동이는 개성에서 멀지 않은 연안읍으로 옮겨 장사를 크게 하였어요. 장사 수완이 뛰어난 데다 선동이가 자본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몇 년이 안 되어 수만금을 벌었지요. 나는 40살이 되기 전에 100만금을 벌 것이야. 후동이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자신의 이름을 이백만금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연합읍에서는 이백만금의 상점이라면 어린아이들도 알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지요. 그는 목표대로 40살 이전에 100만 거부가 되었으며 50살에 개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열단량의 병아리값.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이 마을 저 마을에 넓디 넓은 땅을 많이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면 어떻게든지 빼앗으려고 하였어요. 부자 영감이 욕심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쭉 찢어진 눈은 두리번, 감자 같은 콧구멍은 벌름벌름, 올근볼근 궁둥이는 들썩들썩 안달이 났지요. 부자 영감은 제 손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지요. 그러고는 추수 때가 되면 어기적 나타나 터질 듯이 살찐 볼을 실룩거리며 말하는 것이었어요. 헤헴, 곡식을 받으러 왔네. 아이고 영감님, 조금만 더 남겨주시지요. 식구가 늘어서 먹고 살기가. 가난뱅이 농부가 울며 불며 사정을 하였어요. 그렇다고 욕심이 많은 부자 영감이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있겠어요? 딱 잘라 거절을 하는 것이지요. 나도 먹고 살아야겠네. 그러고는 농부가 애써 거둔 곡식을 눈꼽만큼만 남겨놓고 바리바리 실어가 버렸지요. 식구가 많은 가난뱅이 농부네 곳간은 얼마 못 가 텅텅 비었어요. 밤이면 쥐들까지 떼를 지어 나타나 소란을 피웠지요. 가난한 집에는 사람도 동물도 모두 배가 고팠답니다. 한편 부자 영감네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그득 쌓여갔어요. 20섬, 50섬, 94섬. 아흠, 올해는 꼭 10,000섬을 채워야 할 텐데.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매일매일 곡식을 세느라 잠을 다 설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지요. 하루는 가난뱅이 농부가 부자 영감을 찾아와 말하였어요. 영감님, 마당 좀 빌려주십시오. 보리 타작을 하려는데 저희 집 마당은 너무 좁아서요. 쩔쩔매며 부탁하는데 비실비실 며칠째 죽 한 그릇 못 먹은 꼴이었어요.
부자 영감이 마지못해 허락을 하였지요. 마당 흙이 파이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게. 잔소리 한마디도 잊지 않았어요. 가난뱅이 농부는 조심조심 보리 타작을 시작하였지요. 도리깨질에 맞춰 흥겹게 노래까지 불렀답니다. 내 도리깨 옹해야, 네 도리깨 옹해야, 잘도 치네 옹해야. 도리깨를 내리치자 보리 나달들이 여기저기 튀어올랐어요.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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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닥 타다닥 탁탁탁. 사방팔방 위아래로 방정맞게 보리 나달들이 튀어 온 마당에 가득하였어요. 그때였어요. 한쪽에서 잘 놀고 있던 병아리가 갑자기 도리깨질을 하고 있는 곳으로 종종거리며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삐약삐약 삐약삐약. 도리깨질이 한창인 농부는 구슬 같은 땀이 눈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답니다. 그러다가 어이쿠 도리깨로 그만 병아리를 내리치고 말았답니다. 이런 세상에, 그래, 이제 어찌할 텐가? 멀리서 보고 있던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다가와 물었지요. 아이고, 제 실수로 병아리가 죽었으니 값을 물어드려야지요. 그렇다면 15냥만 내게. 부자 영감은 투실투실 살찐 손을 쑥 내밀었어요. 서너 푼도 안 될 병아리 값이 10단냥이라니요. 기가 막힌 농부가 도리깨를 내려놓고 따졌답니다. 아니, 남의 귀한 병아리를 죽여놓고 무슨 큰 소린가? 그렇다면 좋습니다. 원님한테 갑시다.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지요. 가난뱅이 농부는 눈을 벌겋게 뜨고 10단냥 큰 돈을 빼앗길 수가 없었고,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벼락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거든요. 꼬불꼬불 꼬불한 길을 꼬불꼬불 걸어갔답니다. 원님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납죽 절을 하였지요. 먼저 가난뱅이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이야기하자 욕심쟁이 부자 영감도 아부 섞인 말로 간드러지게 말하였어요. 아무쪼록 총명하고 지혜로운 원님께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십시오. 부채질을 하던 원님이 부채를 탁 접으며 물었답니다. 영감, 웬 병아리 값이 그리 비싼가?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벌구죽죽한 얼굴을 들며 냉큼 대답했답니다. 그것이 우리 병아리는 날마다 찰좁쌀을 한 옵씩 먹여 키웁니다. 가난뱅이네 하고는 다르지요. 내년 봄이면 염소만큼이나 큰 닭이 될 텐데 당연히 염소 한 마리 값은 받아야지요. 그렇구먼. 영감 말이 옳소. 날마다 찰좁쌀 한 옵씩을 먹는다면 염소만큼이나 큰 닭이 될 것이지. 그렇고 말고. 원님이 부채를 들어 무릎을 탁 쳤답니다. 농부는 당장 병아리 값을 물어내라. 오늘 중으로 10단냥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소중한 재산을 축낸 값으로 큰 벌을 받을 것이야. 농부는 집으로 가다 말고 마을 고갯마루에 멈춰 서서 자신의 오두막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아내가 좁은 텃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게 보였답니다. 절로 마음이 급해졌지요. 더워지기 전에 어서 농사 준비를 끝내야 할 텐데 10단냥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담? 농부는 속이 상해서 한숨만 푹푹 쉬었답니다. 이 집 저 집 윗마을 아랫마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가난뱅이 농부에게 10단량을 선뜻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가물가물 날도 저물어 가는데 말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참았던 울음보를 터뜨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10단량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죽네. 욕심쟁이 영감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는다네. 울음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어요.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저마다 성이 나서 떠들어댔지요. 아이고, 못된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끝없는 욕심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죽게 되는구나. 옳은 판결을 해야 하는 원님조차 부자 영감 편이라니. 가재는 개편이라고 윗물 아랫물이 다 썩은 탓이야. 모두들 도와줄 돈은 한 푼 없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나 좀 보세. 지나가던 한 사람이 헛기침을 하며 농부를 불러내었어요. 오늘 장에 나가 염소를 팔아온 돈이라네. 윗마을에 사는 털보 아저씨가 메고 있던 보퉁이를 풀어 10단량을 꾸러미째로 내놓는 것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농부와 아내가 울먹이며 돈을 받았답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 안 그런가? 마을 사람들까지도 털보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지요. 농부는 털보 아저씨가 빌려준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섰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줄지어 따라 나섰지요. 꼬불꼬불 꼬불한 길을 꼬불꼬불 걸어갔어요. 하얀 저녁달이 뜰 무렵에야 농부는 원님 앞에 섰답니다. 돈을 구하느라 늦었습니다. 농부는 납죽 절을 하고는 돈 꾸러미를 부자 영감에게 건네었어요. 짤그락짤그락 돈을 만지는 부자 영감의 입이 해벌어져서 찢어질 지경이었지요. 그 광경을 본 원님이 다시 부자 영감에게 물었답니다. 병아리한테 날마다 찰좁쌀 한 옵씩을 먹인다면 내년 봄까지는 얼마나 들겠는가? 그야 한섬 가웃은 되겠지요. 그렇다면 영감은 농부 덕에 찰좁쌀 한섬 가웃을 번 셈이 되겠구나. 그게 다 병아리를 죽인 농부의 덕이니 그 찰좁쌀 한섬 가웃 값을 농부에게 주도록 하여라.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어리둥절해져서 두 눈만 껌뻑거렸어요. 곰곰 생각해보니 그 말도 옳았지요. 부자 영감은 피둥피둥 살찐 손을 바르르 떨며 10단량을 고스란히 내놓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원님, 감사합니다요. 가난뱅이 농부가 원님 앞에 납죽 절을 하였어요. 따라온 마을 사람들도 납죽납죽 절을 하였지요. 모두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원님 만세, 우리 원님 만세를 외쳤답니다.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헬금헬금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살금살금 사람들 틈을 빠져나올 수밖에요. 그러고는 신을 벗어들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은혜를 갚은 도둑.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았답니다. 농사를 지어도 식구가 많아 먹고 살기가 어려웠지요. 어느 해 겨울 식량이 없어 식구들은 내리 사흘을 굶게 되었어요. 밥을 달라고 보채던 아이들도 이제는 기운이 없어 축 늘어져 잠만 잤지요. 이러다가 식구들 모두 굶겨 죽이겠구나. 가난한 사람은 정신이 번쩍 났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웃마을 부자 김첨진의 집으로 곡식을 훔치러 갔지요. 김첨진의 고가는 안채와 멀리 떨어져 있어 곡식을 훔쳐내기가 좋을 것 같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김첨진의 곡간에 숨어들어 곡식을 자루에 넣었지요. 가득 채운 자루를 메고 나오려는데 어디선가 술익은 냄새가 솔솔 코를 찔렀답니다. 살펴보니 곡간 구석진 곳에 묻어놓은 독에서 나는 냄새였지요. 이게 얼마 만에 맡는 술 냄새인가? 가난한 사람은 술 냄새를 맡다가 자신도 모르게 술을 퍼마셨어요. 한 바가지, 두 바가지 퍼마시다가 그만 취해서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이튿날 아침, 김첨지 부인이 아침을 지을 쌀을 가지러 곡간에 갔다가 웬 낯선 사람이 쌀자루를 베고 잠들어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 식구들에게 알렸지요. 김첨지는 한 걸음에 곡간으로 달려갔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 자식이 배를 골아 죽을 것 같아 그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잘못을 빌었지요. 아직 물건을 훔쳐내가지 않았으니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나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소. 김첨지는 도리어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였어요. 그리고는 쌀과 보리 몇 가마를 소에 실어주었지요. 도둑놈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였답니다. 이듬해 봄, 가난한 사람은 식구들을 이끌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어요. 깊은 산골에 주인이 없는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온 가족이 힘을 합해 논과 밭을 일구어 산골로 간 지 10년 만에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김첨진에는 집안이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끝내 망해버리고 말았지요. 김첨진은 무명을 사다가 강원도 땅으로 팔러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래등 같은 큰 기와집을 보고는 이런 산골에 이렇게 큰 집이 있다니 이 집에서는 무명을 많이 사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집주인은 방에서 나오다가 김첨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 사람은? 주인은 너무도 반가워 얼른 김첨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나 김첨지는 집주인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주인장 되십니까? 무명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천석군 부자가 무명 장사를 하다니. 옷차림과 얼굴을 보니 예전과는 다르구나. 주인은 그를 사랑방으로 안내하였어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나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혹시 밤나무골 김첨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김첨지는 고개를 들어 집 주인을 자세히 보았지요. 여전히 그가 누군지 생각이 나지를 않았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댁의 곳간에서 곡식을 훔치다가 들킨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자 김첨지는 어리둥절하였어요. 그때 김첨지가 아니셨다면 우리 식구는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무명을 발로 다니십니까? 김첨지는 집안이 망한 이야기며 지금까지의 얘기를 모두 들려주었지요.
얘기를 듣고 난 주인은 김첨지의 무명을 모두 샀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두둑하게 주어 살림을 다시 일으키도록 도와주고 두 사람은 친형제와 다름없이 사이좋게 살았다고 합니다. 왕자의 발목을 문 닭.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았답니다. 형제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었지요. 그래서 나무꾼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몹시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밥, 저녁에는 죽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나무단을 지게에 지고 장으로 갔답니다. 닷새에 한 번 열리는 장날이었지요. 장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북적거렸어요. 형제는 장터 한 구석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손님을 기다렸답니다. 너희들 왔구나. 나무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형제에게 인사를 건넨 것은 단골 손님 아저씨였지요. 아저씨는 어린 형제가 고생이 많다며 언제나 나무를 사주셨어요. 나무값을 받은 형이 말하였답니다. 아저씨, 돈을 더 주셨는데요. 나무값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너 두어라. 나한테 이토록 좋은 나무를 주는데 그 정도 값은 받아야지. 형제는 아저씨의 집에 나무단을 날라다 주었어요. 고마운 아저씨야. 저분 덕분에 오늘도 나무를 다 팔았어. 아저씨는 어째서 우리한테만 나무를 사실까? 오늘은 나무값을 더 주시기까지 했잖아. 그건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일 거야. 부모님도 없이 둘이서 고생한다고 늘 안쓰러워 하시잖아. 형제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장터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 먹을 양식을 샀지요. 장터 입구에서는 어떤 남자가 병아리를 팔고 있었어요. 상자 속에는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울고 있었답니다. 병아리 사세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병아리예요.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낳아 병아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병아리를 사세요. 동생이 병아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하였어요. 형, 나도 병아리를 키우고 싶어. 이 병아리를 사면 안 될까? 안 돼. 다음 장날에 나무가 팔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형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몰라. 아저씨가 그랬잖아.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낳아 병아리가 된다고.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동생은 형에게 병아리를 사달라고 떼를 썼답니다. 병아리를 사주지 않으면 나무를 하러 다니지 않겠다고 떼까지 썼지요. 형은 할 수 없이 동생에게 병아리를 2마리 사주었답니다. 병아리를 키우는 것은 동생의 몫이었어요. 동생은 정성을 다해 병아리를 돌보았지요. 때 맞춰 모이를 주고 마실 물도 챙겨주었어요. 형, 우리가 집에 없을 때 족제비나 고양이가 병아리를 해치면 어쩌지? 어쩜 매나 솔개가 병아리를 낚아챌지도 몰라. 그럼 우리를 만들어 그 속에 넣어두면 되잖니. 배고프면 먹으라고 모이도 넣어주고. 아, 그렇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동생은 병아리를 위해 커다란 우리를 만들었답니다. 병아리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가을이 되었을 때는 포동포동한 암탉과 수탉이 되어 알을 낳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암탉이 알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보통 알보다 몇 배가 더 크고 황금빛을 띠었지요. 형, 알이 이상해. 꼭 황금 덩어리 같아. 정말 그렇네. 오늘이 장날이니 달걀 가게에 가서 팔도록 하자. 보통 달걀보다 몇 배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야. 형제는 나무단을 팔러 장터에 갈 때 알도 가지고 갔답니다. 아저씨, 달걀 사세요. 달걀 가게 주인은 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보통 달걀이 아니고 황금알이잖아.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느냐? 우리 집 암탉이 나왔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알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란다. 금방에 가서 팔아야겠구나. 형제는 황금 알을 들고 금방으로 갔답니다. 금방 주인은 황금 알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지요. 달걀 모양의 황금 덩어리잖아.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느냐? 혹시 도둑질한 것은 아니겠지?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황금알은 우리 집 암탉이 낳은 것입니다. 그래? 암탉이 황금알을 낳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얘들아, 다음에 또 암탉이 황금알을 낳으면 우리 가게 꼭 가져와야 하느니라. 다른 가게에 가져가지 말고, 알겠지? 금방 주인은 신신당부를 하며 자루에 돈을 가득 담아주었어요. 형제는 돈자루를 받고 하마터면 기절할 뻔하였지요. 형, 이게 다 우리 거야? 그래, 황금알을 팔고 받은 돈이잖니. 형, 우리 이 돈으로 쇠고기를 사자. 나는 그전부터 쇠고기가 먹고 싶었거든. 좋아, 고깃간으로 가자. 형제는 고깃간에 들러 쇠고기를 샀답니다. 그리고 쌀가게에 가서 쌀을 한 가마니 사고 옷가게에 가서 옷을 샀지요. 그래도 돈자루는 줄어들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형제는 마당에 숯불을 피우고 쇠고기를 굽기 시작하였답니다. 고기 굽는 냄새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퍼졌지요. 안방에 있던 이웃집 아주머니는 코를 킁킁거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고기 굽는 냄새네. 명절도 아닌데 어느 집에서 고기를 굽는 것이야? 아주머니는 슬그머니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고기 굽는 냄새는 옆집에서 풍겨오고 있었지요.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가난한 나무꾼 형제네 집에서 고기를 다 구워? 아주머니는 담장 너머로 옆집 마당을 훔쳐보았어요. 형제가 숯불에 쇠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지요. 아주머니의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답니다. 저 녀석들 보게 남의 소를 훔쳐와서 고기를 굽고 있는 모양이구나. 저놈들을 관가에 고발해야겠다. 그때 꽃기호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러자 동생이 반갑게 소리쳤어요. 형, 우리 닭이 또 황금알을 낳았나 봐. 그런가 보구나. 어서 가보자. 형제는 고기를 굽다 말고 우리로 달려갔지요. 암탉은 이번에도 황금알을 낳았답니다. 형제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형, 우리 닭이 날마다 황금알을 낳으면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되겠지? 물론이야. 앞으로 나무꾼 노릇을 하지 않고 편히 살게 되었어. 아주머니는 담장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는 군침을 꿀꺽 삼켰답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고?
저 닭만 있으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이 아주머니는 평소에 형제에게 보리쌀 한 대박 구워주지 않는 노랑이었어요. 그런데 형제가 황금알을 낳는 닭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는 쌀과 반찬을 들고 형제의 집을 찾아갔지요. 아이고 너희들 부모님도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라도 받거라.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참, 너희 집에 있는 닭이 황금알을 낳는다며? 예, 아주머니. 신기한 닭이로구나. 얘들아, 그 닭을 나한테 빌려주지 않을래? 딱 하루만 말이야. 우리는 이웃 사촌인데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좋아요. 저희에게 쌀과 반찬을 주셨는데 우리도 보답을 해야지요. 마음씨 좋은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암탉을 빌려주었어요. 아주머니는 암탉을 자기 집 벽장 속에 가두고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요. 우리 집에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어요. 모두들 구경하러 오세요. 이윽고 아주머니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안방뿐 아니라 마당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답니다. 아주머니는 벽장 문을 열고 암탉에게 말하였어요. 암탉아, 황금알을 낳아다오. 그러나 암탉은 황금알을 낳지 않고 아주머니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어요. 황금알을 낳는 닭이 어디 있다고 그래? 저 여자에게 속았네. 사기꾼이잖아. 아니면 머리가 어떻게 되었든가. 사람들은 아주머니를 비난하고 돌아가 버렸지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황금알을 낳지 않아 나를 망신시켜? 못된 녀석. 아주머니는 암탉을 집어들어 대문 밖으로 내던졌답니다. 바로 그때 사냥을 나온 왕자가 아주머니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암탉은 갑자기 왕자의 발목을 꽉 물어버렸어요. 아야, 이거 놓지 못해. 왕자는 몸부림치며 닭을 떼어놓으려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암탉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지요. 왕자는 할 수 없이 닭을 발목에 매단 채 대궐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내용의 방이 나붙었답니다. 왕자의 발목을 물고 있는 닭을 떼어내는 자에게는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노라. 이 방을 읽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궐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왕자의 발목에서 암탉을 떼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왕자는 걱정 근심 때문에 나날이 몸이 쇠약해져 갔어요. 한편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닭을 찾으러 갔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우리 닭이 왕자님의 발목을 물었는데 놓지 않고 있다고요? 죄송해라. 왕자님은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우실까? 형제는 왕자를 구해드려야겠다며 대궐을 찾아갔답니다. 저희는 암탉의 주인입니다. 왕자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이윽고 왕자가 다리를 질질 끌며 형제 앞에 나타났어요. 닭은 형제를 보더니 왕자의 발에서 떨어져 푸드득 날아왔지요. 동생은 닭을 가슴에 안았답니다. 왕자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닭 때문에 왕자님이... 아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닭에서 풀려나 목숨을 건졌지 않느냐. 약속대로 너희에게 이 나라의 절반을 주마.
형제는 황금알을 낳는 닭 덕분에 나라의 절반을 얻었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닭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